안녕하세요, 소녀님들. 아젤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잘 보내셨는지? 저는 보통 일요일하고 다를 바 없이 보냈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는 점 조금 이따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또 남편하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중간에 살짝 도망 나갔다 왔고요. 그러면서 나만의 일탈, 동네 빵집에 가서 커피랑 카페 알롱제하고, 그리고 오늘은 뭘 먹었더라? 케이크로? 세상에, 오늘 먹은 게 기억이 안 날라 그러네. 애플 타르트를 먹었네요. 조금 달았다.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단 게 또 땡길 때가 있어요. 특히 좀 지치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설탕이 아무리 몸에 안 좋다고 해도 가끔은 땡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줬고요. 오늘은 살짝 특별판으로 멤버뿐 아니라 모든 분들께 이 팟캐스트를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드디어 내일 신작을 인쇄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문 닫았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이미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려드릴 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라비타랑 같이 안 넣었냐면, 제가 저번 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옵션 인쇄가 아니고 소량이라서 디지털 인쇄라는 거를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소량인 라비타벨라로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신작도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이면 대부분 다 받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낼 때 또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약간의 업데이트를 하자면, 저는 이제부터 애들의 핸드폰을 완전 뺏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놈의 틱톡이라든지 인스타, 왓츠앱, 스냅챗, 왜 이렇게 SNS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한 번씩 다 둘러보기만 해도 시간이 후딱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원래 자율적으로 맡겼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감옥화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 거두고 있다가 한 번씩 쉴 때마다 20분씩 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해야 되면 그 시간에 하라고. 진짜 그렇게 할 걸 그랬어야 되는데, 또 엄마 한국인이라 엄마만 그런다는 둥 이딴 소리 하니까 참다가 그래, 내가 한국인이지 그럼 프랑스인이야? 나는 한국인대로 할 거다. 그래서 세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냥 내놔 이러면은 반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들이 잘못 받아온 점수를 가지고 어제 매우 오버해서 화를 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제가 다 뺏은 거죠. 뺏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맨날 그 스크린 들여다보고 그것도 꼴보기 싫고 눈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뺏었다.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녀의 핸드폰을 거두소서. 조금 분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차피 습관의 동물이에요. 그거 갖고 있는 게 습관이었다면 없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습관은 3일이 고비입니다. 3일만 견디시면 괜찮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백그라운드 뮤직은 제가 모차르트의 소나타 16번 안단테 부분을 골라보았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본 듯한 그런 곡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오늘 클래식을 듣다가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한 분이 마츠코 우치다란 분이 있어요. 일본 분인데 할머니죠, 지금은. 근데 저는 이분이 치는 슈베르트와 모차르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들마다 자기의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슈베르트랑 모차르트만큼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슈베르트와 모차르트만큼은 여자 피아니스트들이 좀 더 깊게 그 감정을 잡아내지 않나,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슈베르트 소나타 중에서 959번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꼭 들어보세요. 진짜 처절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분이 친 거를 듣다가 나도 이 모차르트 안단테를 오랜만에 한번 쳐봐야겠다. 그래갖고 쳐보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최근에 그 조성진님 콘서트를 갔다 왔기 때문에 꽂혀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데, 원래 그 전에 제가 쇼팽 발라드를 임동혁 씨가 친 거를 좀 듣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또 그 사생활이
화두가 되면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보수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예술가는 뭐 예술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이분의 곡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쇼팽 발라드 1번을 조성진하고 임동혁을 둘 다 쇼팽 콩쿨 출신이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았더니 역시 뭐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성진님을 따라갈 자가 없다. 그냥 쇼팽이 환생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잘 칠 수가 있는지 하나도 오바되는 게 없고 하나도 거친 부분이 없고 센 부분조차도 애절하고요. 진짜 듣고 또 듣고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울적한 날에는 쇼팽 발라드 1번 조성진님 버전으로 들어보시는 거 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소소한 또 얘기를 해드리면 파리에 사누키야라는 우동집이 있어요. 거기가 거의 몇 안 남은 일본 사람들이 하는 곳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언제 가도 줄이 길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좀 특이하게 브레이크 타임이었고 한 11시부터 7시, 한 8시까지 계속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근데 식사 시간이 아닐 때 가도 줄이 어느 정도 서 있어요. 식사 시간 근처에 가면 난리 나 있어 막. 어쩔 때는 막 100m까지 서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일단 들어간 인간들 중에 또 밉상인 중국인 이런 인간들은 다 먹고도 거기서 수다를 떨고 있지. 밖에 그렇게 줄을 많이 서 있으면은 빨리 먹고 나가주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왕서방들은 꼭 거기 앉아가지고 또 떠들고 말이죠. 그 치우는 아저씨가 눈치를 줘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 현지인도 많이 오긴 하지만 대부분 진짜 아시안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 가면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정말 많아요. 근데 일본인보다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내 동포의 말을 진짜 실컷 듣고 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조성진 콘서트 가기 전에 문연대가 이제 거기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젊은 한국 남자 2명이 들어와서 먹더라고요. 근데 한국 남자들끼리 먹을 때 그 특징 있잖아요. 서로 말 절대 안 하고 전투적으로 막 우동만 먹더니, 근데 제가 약간 좀 뜨아했던 거는 나중에 계산할 때 되니까 이렇게 그닥 잘하지도 않은 일본어로 계속 그 점원한테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프랑스인데 아예 그러면은 좀 외워서 할 것 같으면 프랑스 말을 쓰던지 아니면은 그냥 영어를 써도 되고, 그리고 거기 점원들 중에 한국말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일본 말을 써야 했나? 조금 그거 의아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만국 공통어인 영어를 쓰던가. 제가 좀 이렇게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주지? 자기가 손님인데? 손님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사실 그 점원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내는 사람인데. 파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말로 얘기를 하고자 노력하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에 저는 좀 실망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누키야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사누키야가 우동집이긴 한데 그 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두부 살라드거든요. 그게 소스가 너무 맛있어. 샐러드 자체는 별게 없거든요. 그냥 뭐 샐러드에다가 방울토마토 좀 있고 양파 점여가지고 얹어져 있고, 그리고 왜 그 분홍 색깔 생강 있잖아요. 그거 조금 들어가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면은 꼭 그 샐러드를 사이드로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막 기억을 떠올렸어요. 어떤 맛이 났나. 막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소스를. 이거 왜 자랑하냐면 저는 뭐 항상 레시피 같은 거 보고 베끼는 편이지 저 스스로 뭐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찾아내고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요리에 그렇게 뜻이 있는 편도 아니고, 근데 하면은 좀 맛있게 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연구를 해가면서 하고 뭐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와 있는 레시피를 주워다가 그때그때 쓰는 편인데, 이 두부 샐러드는 꼭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먹었던 맛을 기억을 해서 어떻게 소스를 배합을 했거든요. 약간 그 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 팟캐스트 소개할 때 블로그에다가 제 그 두부 샐러드 소스 비법도 같이 올려드리려고요. 한번 해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두부가 들어가니까 은근히 좀 배도 부르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소스 남은 거에다 빵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지금 이틀 달아서 그걸 해 먹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한인마트에서 가져온 두부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두부를 사러 이제 목요일 날 나갈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저는 또 한 번 꽂히면 그것만 계속 먹는 편이라 지금 좀 아쉬워요. 근데 소스를 이제 아니까 두부 아니라도 뭐 새우나 연어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해 먹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소스 공개할게요. 나눔하겠습니다. 나눔. 너무 뿌듯해. 나도 레시피라는 걸 개발을 해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뿌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블로그에서도 초반에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그야말로 원래 잡혀있던 공판 날짜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갖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는 그 소장 받았을 때 재판 날짜가 3월 12일이에요. 그거를 받았을 때가 18일이었으니까 2월 18일 한 달도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찌어찌해서 이 변호사를 만나고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는데요. 이 변호사가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그 얘기는 했어요. 너네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할 변론들을 다 정리를 한 서류들을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프랑스 사람답지 않게 일요일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매우 감동스러웠고요. 프랑스에 와가지고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놀랬다. 요 정도 약간 사설을 좀 곁들이면서. 그래서 그 서류가 진짜 길었는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쟁점으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할 부분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할배가 알고 보니까 이태리인이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자기네 자료라고 준 게 반쪽도 안 되는 그런 자료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결을 받고 뭐 어떤 쭉 히스토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프랑스 법상에는 한자 한자 전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줘야 돼요. 문자 그대로 있는 걸 다 그대로 다 번역해서 줘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되게 허접하게 번역을 해서 요약본으로 준 건데 그 요약본 자체도 빠진 부분이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그래서 왜 처음부터 이 할배하고 소송은 일어났나 그 부분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변호사가 진짜 여러 번 요청을 해서 부분을 받았는데도 지금 데드라인까지 왔는데도 다 받지 못했다. 그걸 이제 쟁점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원래 원본이 240페이지래요. 그 재판에 관련된 미국에서 받은 원본이. 근데 그거를 지금 그쪽에서 번역을 해서 준 거는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는 그 프랑스 법 조항을 들먹거리면서 무조건 그 240페이지 다 번역해서 내놔라. 근데 그거 조금 거기서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부분부터.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한 페이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특히 법률적인 거라 25유로에서 30유로쯤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30유로까지도 간다고 치고 240페이지면은 여러분 대충 잡아도 지금 6,000유로가 넘잖아요. 뭐 유로로 하면은 감이 안 오실 거니까 대충 한국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 번역에만 1,0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지. 이길지 안 이길지도 모르는 거를. 근데 일단은 그렇게 번역을 해서 줘라. 그 부분이 지금 미비됐기 때문에 이 재판은 미뤄질 수밖에 없고 미뤄지는 걸 떠나서 이 재판 자체가 무효인 점을 이 변호사가 진짜 조목조목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선 처음 이 재판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무려 2011년인가? 그래요. 10년이 지난 그 또 유효기간이 있나 봐요. 10년이 이미 지났다. 그 부분도 이미 효력을 잃었고 그리고 원래 피고로 이제
지목이 되었던 할배가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지게 된 이유도 아예 그 재판장을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암 말기고 거의 뭐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픈 상태였고 어디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아예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프랑스 법상으로는 이게 그다지 효력이 있지 않다. 제대로 하려면 프랑스에서 그게 효력이 있으려면 그 할배를 데리고 프랑스에서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할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재판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이게 쟁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목된 소송을 당한 이 고프레도하고 우리 시누이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소송을 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을 엇박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준 다음에 그냥 무조건 뭐 상속을 포기하게 하던지 아니면 그냥 합의를 봐서 빚을 갚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며 이런 미비한 자료를 가지고도 재판을 맡아준 이 변호사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이 부분 정말 통쾌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정확하지가 않다. 대체 누가 대상인 건지, 이 할배를 건 건지, 그 할배 개인에게 지금 소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문 닫고 없는 포토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근데 포토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유산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 그것도 폐업한 회사에 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런 재판을 이 프랑스에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자료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그래서 이 재판하기 전에 그 소장에 보면 프랑스 땅이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왜냐면 일단 그 상속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7명이고 여기서 그리고 프랑스인으로 국한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동생이 빠졌거든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다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소송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소송이 유효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시원했던 부분은 맨 끝장이에요. 맨 끝장에 그리하여 이게 지금 성립이 되지도 않는 그런 고소를 함으로써 우리 의뢰인들에게 심리적인 그리고 생활적인 압박감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위자료를 청구한다. 각자에게 10,000유로씩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 판사가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주면 오히려 우리가 위자료를 받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이 인간은 알고 봤더니 이 재판을 위해서 이 프랑스에 머물겠다 이게 아니고요. 브라질이 지금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망명자로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구라고 18구와 진배 없이 정말 미친 동네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주인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진짜 네가 잘못한 거네. 얘네한테 위자료 줘. 이렇게 때리면 이 인간은 우리한테 돈을 주던가 아니면은 다시 그 위험천만인 브라질로 도망을 가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고요. 근데 그 제가 너무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 요점들이. 근데 쭉 읽어봤을 때 정말 무릎을 치게 됩니다. 너무 잘 썼어. 역시 비싼 변호사는 그냥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고요. 갑자기 이분이 막 신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지금 요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금 헤쳐나갈 재판이 쌓였잖아요. 그거를 다 이분하고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아주 그냥 재판이 꼽히게 생겼어요. 정말 머리가 아프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시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지금 포기하면 너넨 진짜 바보다. 포기를 안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이겨야 되는 거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유산을 받겠다 해서 이 시아버지가 남긴 블랙 앤 화이트 그 필름들 원본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즘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런 걸 너무 몰랐던 것 같아. NFT라든지
아니면은 막 되게 고가 경매 같은 데서 굉장히 가치가 있대요. 그런 오래된 원본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저기 산지에 있는 에이전시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받을 때도 우리가 그냥 전화해서 내놔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게 돈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분을 통해서 또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지만 원활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동생은 지금 실종 상태예요. 그리고 스위스 경찰에 지금 실종 신고를 해놓았고, 혹시 몰라서 이태리 경찰에도 지금 오늘 신고를 했어요. 뭐 경찰에서 언제쯤 좀 알아봐주고, 어른이기 때문에 연락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우리 시동생이 뭐 유산을 손을 댔네 안 댔네 이걸 다 떠나가지고 제발 연락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아니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근처에. 진짜 그렇게 해서 뭐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되게 좀 끔찍한 얘기긴 한데, 혼자 살다가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나서 화장실에서 뭐 넘어진다든지 어디 갇히면은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다든지 이러면. 최근에 막 한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사람은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베란다에 있는 무슨 비상 탈출구 같은데 거기 갔다가 문이 잠긴 거야. 그 문이 밖에서만 열 수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혼자 산대요. 그래가지고 이 추운 날에 거기서 밤을 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쓸 건 있었나 봐. SOS라고 써가지고 베란다 밖으로 걸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서 구해준 거죠. 안 그러면 그분도 돌아가셨지. 너무 무서워요. 혼자 살 때는 뭔가 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동생은 지금 반려견도 없는 상태라 뭐 걔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걔들이 뭐 생각보다 똑똑한 애들이 많거든요. 주인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짖거나라도 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시동생은 키우던 개도 죽었고 고양이도 다 집 나가고, 정말 이제는 점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오늘 이제 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계속 보고 또 보고 좀 정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원래 12일 날 우리가 다 참석을 했어야 되는 거지만 아예 이 재판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너네는 올 필요 없다, 자기 혼자 가서 그 재판 거기서 쇼부를 보고 오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얘기만 좀 해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우리 하던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